첫 번째 이야기, 전남편의 결혼식.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전남편이 재혼하며 아들만 초대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사회자가 신랑에게 축사를 부탁하자 아들이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저씨, 아주머니들, 우리 아빠가 엄마한테 빚진 양육비 3억 원, 여기서 계산해 주실 수 있나요? 3억 원? 김민준, 너 정말 짐승 같은 놈이구나. 그건 아들 양육비지. 네가 새장가 가는 결혼 자금이 아니라고. 나의 고함 소리가 텅 빈 방안을 울렸다. 휴대폰은 이미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전화기 너머로 전남편의 목소리는 가볍게 짜증 섞인 투로 들려왔다. 박서연, 그만 좀 하지. 돈은 줄 테니까 이런 중요한 때에 성가시게 굴지 마. 언제? 나랑 우리 아들이 굶어 죽을 때? 뚜뚜뚜. 그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다. 곁에서 곤히 잠든 아들을 보자니 헛웃음이 나왔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김민준, 나를 초대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어? 착각하지 마. 내일 내 인생 가장 화려한 결혼식에서 너와 너의 그 고귀한 신부에게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을 보내줄 테니. 휴대폰 액정 속 김민준과 오수아의 웨딩 사진이 눈을 찔렀다. 남자는 훤칠하고 멋졌고 여자는 우아하고 아름다웠다. 배경은 호화로운 제주도의 유럽풍 스튜디오였다. 사진 밑에는 남은 인생도 잘 부탁해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댓글창은 축복의 말로 가득했다. 김민준의 부모, 즉 나의 전 시부모님은 모든 댓글에 일일이 정성스럽게 답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밀어 김민준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온통 그와 오수아가 세계를 여행하며 찍은 사진들 뿐이었다. 파리의 에펠탑에서부터 몰디브의 해변까지 모든 사진이 그의 현재의 부와 행복을 과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부유함은 마땅히 나와 내 아들의 몫이어야 할 돈으로 쌓아 올린 것이었다. 3년 전 우리는 이혼했고 법원은 아들 하준이의 양육권은 내게 있으며 김민준은 일시불로 양육비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3년 동안 내가 들은 것은 그의 건성인 알았어라는 대답과 끝없는 미루기뿐이었다. 그는 내 모든 연락처를 차단하고는 증발해버렸다. 그러다 오늘 친구가 공유해준 피드를 보고서야 그가 내일 재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신부 오수아는 서울의 유명 부동산 재벌의 외동딸, 진정한 명문가 교수였다. 결혼식 비용만 수십억 원이 들었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극진한 호화로움을 자랑했다. 심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꽉 쥐어진 듯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고개를 숙여 내가 사는 22평 남짓한 낡은 빌라를 둘러보았다. 벽에는 이전 세입자가 남긴 얼룩이 그대로였고 공기 중에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맴돌았다. 이혼 후 아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나는 필사적으로 일했다. 낮에는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밤에는 퇴근 후 아르바이트를 했다. 하루에 4~5시간밖에 자지 못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생활은 여전히 팍팍했다. 아들은 철이 일찍 들었다. 비싼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른 적이 없었고 입고 있는 옷은 늘 색이 바래도록 빨아 입어도 버리려 하지 않았다. 그 조그맣고 마른 그림자를 볼 때마다 내 마음은 바늘로 찔리는 듯 아팠다. 왜 내 아들은 나와 함께 이런 고생을 해야만 하는가? 그런데 저 남자는 마땅히 우리 것이어야 할 돈으로 화려하게 새 신부를 맞이할 수 있는 걸까? 이대로는 못 끝낸다. 분노와 불공평함이 내 마음속에서 잡초처럼 미친 듯이 자라났다. 대담한 생각이 서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택배기사가 금박이 입혀진 봉투 하나를 건넸다. 김하준 어린이 앞으로 온 겁니다. 나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봉투를 받아 열었다. 아름다운 청첩장 한 장이 떨어졌다. 김민준과 오수아의 결혼 청첩장이었다. 수신이는 내 7살짜리 아들, 김하준. 그들은 아들만 초대하고 친엄마인 나는 철저히 배제한 것이다. 이 얼마나 모욕적인가. 나는 분노로 온몸을 떨며 청첩장을 찢어버릴 뻔했다. 하지만 방에서 나온 아들이 내 손에 들린 청첩장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는 순간 내 마음속 분노는 더 광기 어린 계획으로 대체되었다.
하준아, 나는 심호흡을 하며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다. 아빠가 결혼한대. 하준이를 결혼식에 초대했어. 아들 하준이의 얼굴에는 내가 예상했던 기쁨이 없었다. 그저 담담하게 하고 대답할 뿐이었다. 김민준을 쏙 빼닮은 그 눈에는 나이에 맞지 않는 성숙함과 냉담함이 스쳐 지나갔다. 지난 3년간 김민준은 아들에게 무관심했다. 아빠의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들의 세계에서 이미 농담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다. 가고 싶어? 나는 몸을 낮춰 아들의 눈을 바라봤다. 하준이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응, 가고 싶어. 왜? 직접 물어보고 싶어. 왜 우리를 버렸는지. 아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마치 거대한 망치처럼 내 심장을 세게 내리쳤다. 나는 아들을 꽉 껴안았다.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래, 엄마랑 같이 가자. 아니, 엄마는 네가 혼자 가서 그 사람에게 큰 선물을 주게 할 거야. 나는 눈물을 닦고 눈빛을 우비 쨍딩하게 다잡았다. 나는 그 미친 계획을 아들에게 이야기했다. 아들이 무서워하거나 뒷걸음질 칠 줄 알았다. 하지만 아들은 조용히 듣고는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말대로 할게. 아빠가 우리한테 빚진 건 꼭 받아내야 해. 그 순간 아들의 어리지만 단호한 얼굴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김민준, 넌 생각도 못했겠지. 네가 가장 무시하고 버렸던 아들이 내 인생 가장 화려한 무대의 종결자가 될 거라는 걸. 나는 내일의 전투를 위해 준비를 시작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이미 누렇게 바랜 이혼 판결문을 꺼냈고 은행에 가서 지난 3년간 김민준의 계좌 거래 내역이 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았다. 심지어 그가 투자 핑계로 우리 부모님에게서 빌려간 1억 원의 차용증까지 찾아냈다. 모든 증거를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에 담아 내일 아들이 매일 작은 책가방에 넣었다. 밤은 깊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마음속으로 내일의 모든 디테일을 수없이 연습했다. 김민준과 오수아가 아들을 봤을 때의 표정, 하객들의 충격받은 눈빛, 그 속물적인 전 시부모님의 새파랗게 질린 얼굴을 상상했다. 내 행동이 다소 비열하고 심지어 아들을 이용하는 것임을 인정한다. 하지만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분연히 일어나 맞서는 것 외에 무엇이 있겠는가. 나는 성인이 아니다. 그저 나와 내 아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싶은 엄마일 뿐이다. 김민준, 오수아, 당신들의 성대한 결혼식은 온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운명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연출하는 감독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와 당신이 무정하게 버린 친아들이다. 결혼식 당일 동이 트자마자 눈을 떴다. 창밖의 도시는 아직 고요함에 잠겨 있었지만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긴장, 기대, 걱정, 쾌감, 온갖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나는 조용히 아들의 방으로 들어갔다. 아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고 긴 속눈썹이 아침 햇살에 작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나는 몸을 숙여 아들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하준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그런 복잡한 상황에 내몰아서. 하지만 이게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기회야. 더 이상 개미처럼 짓밟히고만 살 수는 없어. 나는 아들에게 가장 단정한 옷을 입혔다. 우리가 오랫동안 아끼고 모아 아들 생일에 사준 작은 정장이었다. 직접 나비 넥타이를 매주고 흐트러진 머리를 빗으로 단정하게 넘겨주었다. 거울 속 작은 소녀는 눈매에서 이미 김민준의 그림자가 보였지만 눈빛은 그 아버지보다 훨씬 맑고 단단했다. 그는 마치 성대한 연회에 가는 작은 왕자님처럼 보였다. 곧 전쟁터로 향하는 용사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엄마, 나 좀 떨려. 하준이의 작은 손이 내 옷자락을 꽉 쥐었다.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다. 괜찮아. 나는 몸을 낮춰 아들의 손을 잡고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넌 소란 피우러 가는 게 아니야. 그냥 마땅히 우리 것이어야 할 것을 되찾으러 가는 거야. 기억해. 넌 정의로운 편이고 잘못한 건 그 사람이야. 찔리는 것도 그 사람이어야 해. 나는 모든 증거가 담긴 서류 봉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아들의 작은 책가방에 넣었다. 하준아, 엄마가 한 말 기억하지? 사회자가 아빠한테 말하라고 할 때
단상 위로 올라가는 거야. 무서워하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을 큰 소리로 해. 모든 사람이 다 들을 거고 내 편이 되어줄 거야. 아들은 알듯 말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 속의 긴장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마음이 시큰했다. 결국엔 아직 아이인데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아들의 주머니에 넣어주었다. 무서우면 이걸 켜. 엄마 목소리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것은 내가 어젯밤 녹음한 것이었다. 아들을 향한 격려와 우리가 함께 불렀던 노래가 담겨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라도 아들에게 힘을 주고 싶었다. 아침을 먹고 택시를 잡아 결혼식이 열리는 호텔로 향했다. 서울에서 가장 최고급인 신라 호텔이었다. 입구에는 긴 레드카펫이 깔려 있었고 양옆으로는 향기로운 샴페인 로즈가 가득했다. 거대한 전광판에서는 김민준과 오수아의 웨딩 사진이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질투가 날 만큼 달콤해 보였다. 눈앞의 이 광경과 우리 모자의 처지를 비교하니 내 마음속 마지막 망설임마저 연기처럼 사라졌다. 나는 안으로 들어갈 자격이 없었다. 아들을 호텔 입구까지만 데려다 줄 수 있었다. 다녀와, 나의 용사. 나는 아들의 귓가에 속삭였다. 하준이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작은 가슴을 꼿꼿이 폈다. 그는 나를 한 번 돌아보았다. 그 눈빛에는 결연함이 가득했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그 작고 마른 몸에 어울리지 않는 책가방을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금빛 찬란한 전쟁터로 혼자 걸어 들어갔다. 나는 아들의 뒷모습이 회전문 뒤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눈물이 순간 시야를 흐렸다. 나는 바로 떠나지 않고 눈에 띄지 않는 구석을 찾아 휴대폰을 꺼내 친구가 보내준 결혼식 라이브 스트리밍 링크를 켰다. 이 위선적인 향연이 어떻게 내 아들의 손에 의해 산산조각 나는지 내 눈으로 직접 봐야 했다. 라이브 화면은 흔들리며 현장의 구석구석을 비췄다.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 정교한 음식들, 화려하게 차려입은 하객들, 모든 장면이 이 결혼식의 호화로움을 증명하고 있었다. 곧 김민준과 오수아가 보였다. 김민준은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고 봄바람이 부는 듯한 얼굴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고 그 곁에 신부는 수천만 원짜리 웨딩드레스를 입고 꽃처럼 웃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나 잘 어울렸고 행복해 보였다. 나의 전 시부모님, 한때 나를 온갖 구실로 트집 잡던 그 속물적인 사람들은 지금 오수아의 부모님과 이야기하며 얼굴 가득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 아첨하는 모습에 구역질이 났다. 카메라는 가끔 구석을 비췄고 나는 필사적으로 사람들 속에서 아들의 모습을 찾았다. 마침내 눈에 띄지 않는 뷔페 테이블 옆에서 아들을 발견했다. 아들은 혼자 그곳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케이크 한 접시가 놓여 있었지만 한 입도 대지 않았다. 그는 너무나 외로워 보였고 주변의 떠들썩함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내 심장이 다시 한번 조여왔다. 하준아, 조금만 더 버텨. 곧 끝날 거야. 시간은 1분 1초가 더디게 흘렀고 결혼식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우아한 음악이 울려 퍼지고 주례가 단상에 올라가 천편일률적인 축사를 시작했다. 내 손바닥은 땀으로 흥건했고 심장은 목구멍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나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운명을 결정할 그 순간을 기다렸다. 김민준과 오수아가 반지를 교환하고 깊게 입을 맞췄다. 하객석에서는 열렬한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전 시어머니는 감격에 겨워 눈물까지 흘렸다. 마치 자기 아들이 세상 최고의 여자와 결혼하는 것 같았다. 얼마나 역겨운 장면인가. 마침내 사회자가 웃으며 단상에 올라 그 매력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자, 다음은 가장 뜨거운 박수로 우리의 멋진 신랑 김민준 씨를 모시고 지금 이 순간의 행복과 기쁨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왔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눈도 깜빡이지 않고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 속 김민준은 의기양양하게 무대로 걸어가 사회자에게서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그는 목을 가다듬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 준비를 했다. 바로 그때 라이브 카메라가 갑자기 흔들렸다. 화면에 작은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다. 하준이었다. 아들은 그 작은 책가방을 메고 나이에 맞지 않는 침착한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무대 중앙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하준이의 작은 모습이 무대로 향하는 레드카펫 위에 나타났을 때 현장의 소라는 순간적으로 대섰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약속이나 한 듯 이 갑자기 나타난 불청객에게 쏠렸다. 아이는 너무 작았다. 세련된 작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낡아 보이는 만화 캐릭터 책가방을 메고 있었다. 이 극도로 호화로운 결혼식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의 등장은 마치 정성껏 준비된 샴페인 잔에 떨어진 한 방울의 먹물처럼 이질적이고 눈에 거슬렸다. 하준이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즉 나의 전 시부모가 가장 먼저 반응했다. 전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춰 옆에 있는 전 시아버지에게 말했다. 제가 왜 저기 있어? 그냥 밥이나 먹고 조용히 있으라고 했잖아. 빨리 가서 끌어내. 여기서 망신당하게 하지 말고. 전 시아버지는 즉시 일어나 하준이를 향해 빠르게 걸어갔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과 혐오가 서려 있었다. 그는 하준이의 팔을 잡아 레드카펫에서 끌어내려고 했다. 하지만 하준이는 마치 미꾸라지처럼 재빠르게 몸을 피하며 할아버지의 손을 뿌리쳤다. 울지도 떼를 쓰지도 않았다. 그저 맑은 눈으로 할아버지라 불리는 그 남자를 차갑게 쳐다볼 뿐이었다. 그리고는 다시 단호하게 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침착함과 냉정함에 모두가 놀랐다. 무대 위에 김민준도 아들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어졌다. 눈빛에는 당황과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이 짐이라고 여겼던 아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런 식으로 나타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곁에 있는 신부 오수아를 쳐다봤다. 오수아 역시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무대 아래의 하준이를 보고 있었고 얼굴에는 의아함이 서려 있었다. 하객석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저 아이 누구야? 김민준 씨랑 꽤 닮았는데. 듣자 하니 김민준 씨 전처가 낳은 아들이래. 쭉 엄마랑 살았다던데. 오늘 왜 여기에 온 거지? 오카, 전처도 참 대단하네. 이혼하고도 애를 보내서 판을 깨려고 하다니. 보통 내기가 아니야. 근데 저 애 옷은 깨끗하게 입었는데 어딘가 좀 불쌍해 보이네. 혼자 덩그러니. 이런 속삭임들이 마치 가느다란 바늘처럼 하준이의 마음에 박혔다. 하지만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엄마의 말을 떠올렸다. 넌 우리 것을 되찾으러 가는 거야. 넌 잘못한 게 없어. 그는 무대 가장자리에 도착했다. 고개를 들어 익숙하면서도 낯선 아버지를 올려다봤다. 김민준의 눈빛은 복잡했다. 놀라움, 불쾌감, 그리고 희미하게 감지되는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사회자도 어쩔 줄 몰라 했다. 본능적으로 아이를 막으려 했지만 아이의 그 고집스러운 눈빛을 보고는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이 잠시의 교착 상태에서 하준이는 모두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는 높은 무대를 기어오르려 하지 않고 무대 옆으로 돌아갔다. 그곳에는 스태프들이 오르내리는 작은 계단이 있었다. 그는 능숙하게 계단을 올라 무대 중앙으로 직진해 김민준의 곁에 섰다. 장내는 온통 경악의 도가니였다. 김민준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다. 그는 어색하게 아들을 자기 뒤로 끌어당겨 숨기려 했다. 하지만 하준이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이 무대가 원래 자기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그곳에 단단히 박혀 있었다. 그의 시선은 무대 아래를 훑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분노에 찬 얼굴, 신부 오수아의 놀라움과 탐색하는 듯한 눈빛, 그리고 모든 하객들의 동정, 경멸, 혹은 흥미진진하게 구경하는 표정들을 보았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모든 소음을 귀 밖으로 밀어냈다. 그는 지난 3년간 엄마가 자기를 위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떠올렸다. 수많은 밤, 엄마가 부업을 하면서 몰래 눈물을 훔치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 남자가 전화로 얼마나 냉정하게 양육비 지급을 거절했는지 떠올렸다. 모든 서러움과 분노가 이 순간 무한한 힘으로 변했다. 그는 멍하니 서 있는 사회자 앞으로 다가갔다. 모두가 반응하기 전에 까치발을 들어 사회자의 손에서 다른 마이크 하나를 빼앗았다. 마이크는 조금 차가웠지만
그의 작은 손에 쥐어지자 마치 천근만근의 무게가 느껴졌다. 그는 TV 속 아나운서처럼 마이크를 입가에 대고 목을 가다듬었다. 연회장 전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마이크 스탠드의 절반도 안 되는 키의 이 아이가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일지 지켜보고 있었다. 연회장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다.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다. 수천 개의 눈이 무대 중앙의 그 작은 모습에 집중했다. 공기가 마치 굳어버린 듯했다. 나는 휴대폰을 쥔 손에서 땀이 배어 나와 화면을 적셨다. 심장이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라이브 카메라는 하준이를 클로즈업했다. 나는 그의 굳게 담은 입술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눈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김민주는 아들 곁에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서 있었다. 그는 손을 뻗어 하준이의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지만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차마 그러지 못했다. 그는 그저 자신이 공들여 기획한 완벽한 결혼식이 자신의 친아들에 의해 예측 불가능한 심연으로 빠져드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하준이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홀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목소리에는 아직 앳된 기운이 남아있었지만 그 내용은 마치 거대한 폭탄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터져나왔다. 아저씨, 아주머니들, 안녕하세요. 그는 먼저 하객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려 곁에 있는 한 쌍의 주인공, 그의 아버지와 아름다운 신부에게 시선을 돌렸다. 아빠, 새엄마, 결혼 축하드려요.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또렷했다. 김민준의 얼굴이 조금 누그러졌다. 아마도 아들이 그저 축하 인사를 하러 올라온 줄 알았을 것이다. 오수아도 품위 있는 미소를 지으며 허리를 굽혀 하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다. 하지만 하준이의 다음 말은 모든 사람의 미소를 얼굴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오수아가 내민 손을 무시하고 다시 하객석으로 시선을 돌렸다. 목소리가 갑자기 한 톤 높아졌다. 제 이름은 김하준입니다. 신랑 김민준의 아들입니다. 한마디의 장례는 다시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많은 사람들이 김민준에게 이혼 경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런 자리에서 그의 아들에게 이토록 직설적으로 지적당하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극도로 어색해졌다. 김민준의 부모는 무대 아래에서 발을 동동 굴렀다. 전 시어머니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거의 기절할 지경이었다. 김민준의 얼굴은 이미 돼지 간처럼 검붉어졌다. 그는 목소리를 낮춰 이를 악물고 하준이에게 말했다. 김하준, 당장 내려가.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 하준이는 그를 보지 않았다. 여전히 하객들을 마주보고 있었다. 마치 오늘 행사의 주인공이 자신인 것처럼.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거의 천진난만한 어조로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물었다. 저는 오늘 소란 피우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앞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의 시선은 장내를 훑었고 마침내 첫 줄의 메인 테이블에 멈췄다. 그곳에는 오수아의 부모님이 앉아 있었다. 그는 화려한 옷차림에 기품이 넘치는 남자, 즉 그의 새로운 외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이크를 들고 온 힘을 다해 우리가 수없이 연습했던 그 말을 크게 외쳤다. 아저씨, 아주머니들, 우리 아빠가 엄마한테 빚진 양육비 3억 원, 여기서 계산해 주실 수 있나요? 쿵, 연회장 전체가 완전히 뒤집어졌다. 하객들은 충격으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의논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뭐? 양육비 3억 진짜야? 세상에. 김민준 저 사람 멀쩡하게 생겨서는 자기 아들 양육비도 안 줬단 말이야? 어쩐지 전처가 안 오더라니. 아들을 보내서 빚 독촉을 하게 하다니. 이 방법 진짜 독하다. 이제 볼만하겠네. 오수아네 집안도 보통 집안이 아닌데 저런 사위를 가만두겠어? 무대 위에서 김민주는 완전히 넋이 나갔다. 그는 멍하니 그곳에 서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자신의 7살짜리 아들이 그의 인생 가장 빛나는 순간에 이토록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줄은. 오수아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김민준을 쳐다보고 다시 무대 아래의 하준이를 보았다.
눈빛에는 충격, 혼란, 그리고 속았다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리고 메인 테이블에 앉아있던 오수아의 아버지, 재계에서 명성을 떨치던 그 남자의 얼굴은 이제 물이 뚝뚝 떨어질 것처럼 어두워져 있었다. 그의 눈빛은 칼날처럼 무대 위에 김민준을 향해 날아와 박혔다. 마치 그를 능지처 참이라도 할 기세였다. 사회자가 정신을 차리고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고 수십억 원을 들인 이 결혼식은 이 순간 온 서울이 주목하는 웃음거리로 전락해버렸다. 혼란, 완전한 혼란이었다. 무대 위에 김민준은 마침내 충격에서 벗어났다. 그의 첫 반응은 죄책감이 아니라 끝없는 분노와 공포였다. 그는 마치 경노한 사자처럼 하준이의 손에서 마이크를 확 낚아채고는 그를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네가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누가 너더러 올라오라고 했어. 당장 꺼져.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고 흉측하게 일그러진 얼굴은 조금 전에 온화한 신랑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하준이는 그에게 밀려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다. 하지만 울지 않고 그저 고집스럽게 서서 맑은 눈으로 아버지의 폭력을 무언으로 고발했다. 오수아도 김민준의 실태에 놀랐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서며 그와의 거리를 벌렸다. 그녀는 눈앞에 이 낯선 남자를 보며 눈빛에 의심과 실망을 가득 담았다. 민준 씨,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 아이 말이 사실이에요? 오수아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질문이었다. 김민준의 시선은 흔들렸다. 그는 오수아를 쳐다보지 못하고 억지로 변명했다. 수아 씨, 저 애 말 듣지 마. 다 제 엄마가 시킨 거야. 그 여자는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봐. 내 결혼식을 망치려고 하는 거야. 미친 여자라고. 그는 모든 책임을 내게 떠넘기며 자신을 전처에게 박해받는 무고한 피해자로 만들려 했다. 하객들은 반신반의하며 수군거림은 더 커졌다. 김민준의 부모도 정신을 차리고 무대로 뛰어 올라왔다. 전 시어머니는 하준이를 뒤로 확 잡아당기며 그의 코를 가리키고 욕설을 퍼부었다. 이 애새끼야, 누가 너더러 여기서 행패를 부리라고 했어? 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니? 교양도 없이. 날카롭고 악독한 욕설이 7살 아이에게 비수처럼 꽂혔다. 하준이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그는 눈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억지로 참았다. 그는 할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등 뒤에 작은 책가방에서 오랫동안 준비했던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는 안의 내용물을 바닥에 전부 쏟아부었다. 흰 종이에 검은 글씨로 쓰인 법원 판결문, 은행의 붉은 직인이 찍힌 거래 내역서, 그리고 김민준이 직접 서명한 1억 원짜리 차용증. 그는 바닥의 서류들을 가리키며 온 힘을 다해 외쳤다. 저는 거짓말 안 했어요. 여기 법원 판결문도 있고 우리 아빠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한테 돈 빌린 차용증도 있어요. 지난 3년 동안 아빠는 우리한테 단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는 저를 키우려고 매일 2가지 일을 해서 손이 다 닳았는데 아빠는 우리 돈으로 이렇게 호화로운 결혼식을 하고 있어요. 아이의 울부짖음은 끝없는 서러움과 고발을 담아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은 마치 시뻘겋게 달궈진 낙인처럼 김민준과 그의 가족 얼굴에 깊이 새겨졌다. 현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이 눈앞에 이 장면에 경악했다. 원래 의심하던 하객들도 이제는 경멸과 동정의 눈빛을 보냈다. 사실은 웅변보다 강했다. 흰 종이에 검은 글씨로 쓰인 증거는 어떤 창백한 변명보다도 강력했다. 김민준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바닥의 판결문과 차용증을 보며 잿빛 얼굴이 되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거짓말, 그의 위장은 이 순간 친아들에 의해 산산조각났다. 이 죽음 같은 정적 속에서 위험 있는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오수아의 아버지, 오진혁 회장이 천천히 메인 테이블에서 일어섰다. 그는 무대 위의 소동을 보지도 바닥에 흩어진 증거를 신경 쓰지도 않았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그저 차갑게 자신의 딸을 응시했다. 수아야, 이리 오너라.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위험이 있었다. 오수아는 몸을 떨었다.
마치 악몽에서 깨어난 것 같았다. 그녀는 곁에 있는 잿빛 얼굴의 김민준을 한 번 보고 무대 중앙에 작은 영웅처럼 홀로 서 있는 아이를 보았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웨딩드레스 자락을 들어 올리며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무대를 내려가 아버지에게로 향했다. 오진혁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자기 앞으로 온 딸을 보며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물었다. 이 결혼 계속하고 싶으냐? 오진혁 회장의 말은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거대한 돌멩이처럼 천겹의 파문을 일으켰다. 연회장 전체의 공기가 마치 응고된 것 같았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오수아에게 집중되어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다. 이 질문은 간단해 보였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운명을 결정했다. 오수아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복잡한 시선으로 무대를 바라봤다. 무대 위, 그녀의 신혼 남편 김민주는 그의 부모에게 겨우 부축받고 있었다.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했고 눈빛은 텅 비어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목각 인형 같았다. 그리고 그의 멀지 않은 곳에 김하준이라는 아이는 여전히 고집스럽게 서 있었다. 작은 몸을 꼿꼿이 세운 모습이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소나무 같았다. 한 명은 그녀가 한때 깊이 사랑했고 평생을 맡기려 했던 남자. 다른 한 명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 남자의 실체를 폭로한 아이. 그녀의 마음은 실타래처럼 엉클어졌다. 김민준과 만나 사랑에 빠졌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그는 다정하고 유머러스했으며 그녀가 사랑에 대해 가졌던 모든 환상을 충족시켜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실패한 결혼 생활이 있었다고 말했다. 전처의 성격이 너무 강해서 평화롭게 헤어졌고 아이는 전처가 키운다고 했다. 그는 가끔 아들 얘기를 꺼내며 일이 너무 바빠 잘 챙겨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죄책감이 섞인 어조로 말했다. 오수아는 그가 책임감 있고 의리 있는 좋은 남자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정교하게 짜인 거짓말이었다니. 3억 원은 그녀의 집안에게는 큰 돈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마음 편히 친아들의 양육비를 체납하면서 뒤돌아서는 호화로운 선물과 낭만적인 여행으로 그녀의 마음을 사려 할 수 있었을까? 그의 다정함과 세심함은 결국 다른 여자의 피눈물로 쌓아 올린 것이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오수아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아버지의 눈을 보았다. 아버지의 눈빛에는 꾸짖음이 없었다. 오직 안타까움과 질문만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아버지가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을 알았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눈물을 닦았다. 눈빛이 점차 맑고 단단해졌다. 그녀는 몸을 돌려 다시 무대를 향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의 귀에 선명하게 들렸다. 아빠,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요. 말을 마친 그녀는 드레스 자락을 들고 단호하게 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김민주는 오수아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눈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스쳤다. 그는 부모의 손을 뿌리치고 비틀거리며 다가가 오수아의 손을 잡으려 했다. 목소리는 떨렸다. 수아 씨, 내 말 좀 들어봐.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다 그 여자 때문이야. 오수아는 가볍게 몸을 틀어 그의 손길을 피했다. 그녀는 눈앞에 이 남자를 차갑게 바라봤다. 눈빛에는 더 이상 예전의 사랑과 다정함은 없었다. 오직 끝없는 실망과 냉기만이 남아있었다. 김민준 씨, 이 지경까지 와서도 아직도 거짓말을 하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다. 설명할 필요 없어요. 듣고 싶지도 않고요. 딱 하나만 물을게요. 하준이 말이 사실인가요? 당신 정말로 양육비 3억 원을 체납했나요? 김민준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이 최고의 대답이었다. 오수아는 처참하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자조와 비애가 가득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머리에서 천천히 신혼을 상징하는 베일을 벗었다. 그녀는 무대 중앙으로 하준이 곁으로 걸어갔다. 몸을 낮춰 그의 눈가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리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넌 용감한 아이구나.
한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그녀는 일어나 사회자가 옆에 둔 마이크를 들고 모든 하객을 향해 한 글자 한 글자 명확하게 선언했다. 저는 저와 김민준 씨의 결혼식이 이로써 끝났음을 선언합니다. 이 결혼은 무효입니다. 이 말이 나오자 장내는 다시 한번 경악에 휩싸였다. 김민준의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김민준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수아의 다리를 붙잡고 통곡했다. 수아 씨, 제발, 제발 떠나지 마.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이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하지만 오수아는 그를 냉정하게 밀어낼 뿐이었다. 그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무대를 내려가 아버지 곁으로 돌아갔다. 오진혁 회장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일어나 뒤에 있던 경호원들에게 눈짓했다. 검은 옷을 입은 경호원 몇몇이 즉시 앞으로 나와 아직도 행패를 부리며 울부짖는 김민준의 가족을 연회장 밖으로 모셔나갔다. 그리고 오진혁 회장은 무대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모든 하객에게 침착하게 말했다. 귀빈 여러분, 오늘 집안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면목이 없습니다. 저 오진혁은 이 자리에서 제 딸 오수아와 김민준 씨의 약혼을 즉시 파기함을 선언합니다. 모든 축의금은 3배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추후 제가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은 빈틈이 없었다. 오씨 가문의 체면을 지키면서 동시에 눈앞에 난장판을 수습했다. 하객들은 팬팬이 일어나 자리를 떴다. 아무도 이 상황에서 쓸데없는 말을 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수십억 원을 들인 성대한 결혼식은 이렇게 가장 처참하고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하객들이 속속 떠나면서 원래 떠들썩했던 연회장은 순식간에 텅 비고 썰렁해졌다. 화려한 장식과 정교한 음식들은 이제 더없이 역겨워 보였다. 오씨 집안의 경호원들은 효율적이었다. 금세 아직도 행패를 부리던 김민준의 가족을 호텔 밖으로 호송했다. 연회장에는 오진혁 회장 부녀와 하준이 그리고 몇 명의 직원만 남았다. 오진혁 회장은 서둘러 떠나지 않았다. 그는 무대가로 가서 바닥에 흩어진 판결문과 차용증을 한 장 한 장 주워들었다. 자세히 살펴보는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마지막으로 그는 모든 서류를 정리해 뒤에 있는 비서에게 건넸다. 그는 하준이 앞으로 걸어왔다. 방금 전까지 재계를 호령하던 거물이 이제는 허리를 굽혀 거의 동등한 눈높이로 아이를 바라봤다. 목소리도 한결 부드러워졌다. 얘야, 이름이 김하준이라고 했지. 하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 거대한 남자 앞에서 조금 위축된 듯했다. 방금 전의 용기는 이미 다 써버린 모양이었다. 오진혁 회장은 보기 드문 미소를 지었다. 그는 하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넌 정말 용감하구나. 내가 본 많은 어른들보다 훨씬 더 용감해. 내 엄마가 너를 정말 잘 키웠구나. 말을 마친 그는 비서에게 지시했다. 박서연 씨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아봐. 이쪽으로 모셔오게.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전화기 너머에서 공손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서연 씨 되십니까? 저는 오진혁 회장님의 비서입니다. 오 회장님께서 결혼식장으로 잠시 와주시길 부탁하셨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올 것이 결국 왔구나. 나는 망설이지 않고 즉시 호텔로 향했다. 내가 숨을 헐떡이며 연회장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마침 경호원들에게 끌려 나오는 김민준의 가족과 마주쳤다. 전 시어머니는 여전히 목이 쉬어라 나를 저주하고 있었다. 내가 재수없는 년이라느니, 하준이가 애새끼라느니, 김민준은 흐물흐물한 걸레짝처럼 아버지에게 끌려가고 있었다. 눈은 멍했고 마치 모든 생기를 잃은 듯했다. 우리는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나를 보고 원망과 증오가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무시했다. 패배자에게는 어떤 말도 사치일 뿐이다. 연회장 문을 밀고 들어가자 한눈에 내 아들이 보였다. 아들은 오수아의 손에 이끌려 메인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케이크를 먹고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의자에서 뛰어내려 나를 향해 달려왔다.
엄마, 아들은 내 품에 얼굴을 묻고 나를 꽉 껴안았다.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제야 나는 실감했다. 아들은 결국 7살짜리 아이일 뿐이라는 것을. 방금 전에 강인함은 그의 모든 힘을 소진시켰던 것이다. 나는 아들을 꽉 안아주며 속삭였다. 하준아, 괜찮아. 엄마 왔어. 정말 잘했어. 넌 엄마의 자랑이야. 오진혁 회장이 다가와 내게 손을 내밀었다. 박서연 씨, 반갑습니다. 오수아의 아버지, 오진혁입니다. 나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그와 악수했다. 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큰 폐를 끼쳤습니다. 사과해야 할 사람은 우리입니다. 오진혁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이 서려 있었다. 저희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그래서 두 분 모자가 이렇게 오랜 세월 고통받게 했고요. 제 딸도 하마터면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질 뻔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감사해야 할 일이지요. 그의 말은 의외였다. 나는 그가 아이를 이용해 결혼식을 망친 나를 비난할 줄 알았다. 이렇게 살이 분별이 바른 사람일 줄은 몰랐다. 오수아도 다가왔다. 그녀는 무거운 웨딩드레스를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눈은 아직 조금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많이 진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며 복잡한 눈빛을 보였다. 동정, 미안함, 그리고 약간의 감사함이 섞여 있었다. 서연 씨. 그녀는 조금 미안한 듯 입을 열었다. 죄송해요. 김민준 씨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만약 알았다면 당신 탓이 아니에요. 당신도 피해자잖아요.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한 남자에게 똑같이 속은 두 여자는 이 순간 적의가 없었다. 오직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뿐이었다. 오진혁 회장은 우리를 보며 침착하게 말했다. 박서연 씨, 오늘 모신 것은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김민준 씨가 빚진 양육비 3억 원은 우리 오씨 가문에서 대신 갚겠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오 회장님, 어떻게 그럴 수가요? 이건 저희와 김씨 집안의 일입니다. 회장님과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상관이 없겠습니까? 오진혁 회장은 웃었다. 그 미소에는 사업가다운 치밀함과 거스를 수 없는 단호함이 있었다. 김민준. 그자는 하마터면 우리 오씨 가문의 사위가 될 뻔했습니다. 그가 진 빚은 우리 집안이 대신 갚는 것이 당연합니다. 더구나 오늘 하준이가 아니었다면 우리 오씨 가문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는 말을 잠시 멈추고 계속했다. 이 3억 원은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두 분 모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제가 추가로 2억 원을 더 드리겠습니다. 제게는 단 한 가지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오진혁 회장의 말은 내 마음의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층층이 파문을 일으켰다. 3억의 보상금 2억, 총 5억 원. 이 돈은 나에게는 거액이었고 나와 아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금액이었다. 나는 오진혁 회장의 깊은 눈을 보며 침착하게 물었다. 회장님, 요구 조건이 무엇입지요? 오진혁 회장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나의 침착함을 높이 평가했다. 제 요구는 간단합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첫째, 이 돈은 제가 두 분 모자에게 개인적으로 드리는 보상금이며 김민준 씨와는 무관합니다. 앞으로는 양육비 문제로 그와 어떤 분쟁도 일으키지 말아 주십시오. 둘째, 저희가 김민준 씨와의 관계를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그가 오씨 가문을 속였음을 인정하고 오수아와의 결혼을 자발적으로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는 즉시 오진혁 회장의 의도를 파악했다. 그는 영리한 사업가였고 모든 일에서 이익을 극대화했다. 그가 김민준을 대신해 돈을 갚는 것은 첫째는 오씨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함이고 둘째는 딸과 김민준의 관계를 완전히 끊기 위함이며 셋째는 내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은 이 소동을 깨끗하고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오씨 가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었다. 이 거래는 나에게 백해무익했다. 나는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을 되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 보상금까지 받을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김민준이라는 악몽을 우리 삶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알겠습니다. 나는 거의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하지만 저도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 1억 원짜리 차용증은 저희 부모님의 노후 자금입니다. 그 돈은 반드시 김민준 본인이나 김씨 집안에서 직접 갚아야 합니다. 나는 오진혁 회장을 보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양육비는 김민준이 나와 아들에게 빚진 것이고 오씨 가문이 대신 갚아주는 것은 호의다. 하지만 그 1억은 김민준이 우리 부모님에게서 사기친 돈이다.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오씨 가문이 그 죄까지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 오진혁 회장은 나를 깊이 쳐다봤다. 눈빛에 감탄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 일은 제가 직접 처리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즉시 비서를 불러 합의서를 작성하게 했다. 합의 내용은 명확했다. 오씨 가문이 나에게 일시불로 5억 원을 지급하고 나는 김민준에 대한 양육비 청구권을 포기하며 오씨 가문의 후속 처리에 협조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내 이름을 쓰고 지장을 찍었다. 거의 동시에 내 휴대폰에 은행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5억 원, 한 푼도 빠짐없이 입금되었다. 그 긴 숫자를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다시 눈물이 날 뻔했다. 지난 3년간의 서러움, 고통, 불공평함이 이 순간 모두 보상받는 것 같았다. 합의를 마친 후 오진혁 회장은 비서에게 우리 모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라고 했다. 떠나기 전 오수아가 내 손을 잡고 진심으로 말했다. 서연 씨, 앞으로 우리 친구로 지낼 수 있을까요? 나는 그녀의 맑은 얼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우리는 같은 남자에게 상처받았다. 이 특별한 경험은 어쩌면 우리를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는 친구로 만들어줄지도 모른다. 나와 아들은 그 좁고 낡은 빌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분이 완전히 달랐다. 집은 비록 작았지만 내 마음은 전례 없는 안정감과 평온함으로 가득 찼다. 다음 날 아침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다. 김씨 집안에서 그 1억 원을 갚았다는 소식이었다. 어젯밤 오진혁 회장이 사람을 보내 김씨 집안을 찾아갔다고 한다. 김씨 집안은 행패를 부리며 버티려 했지만 오진혁 회장의 막강한 압력과 특별한 수단 앞에서 그들은 순순히 돈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듣자 하니 김민준의 아버지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가장 아끼던 골동품들을 팔았고 그 충격으로 며칠간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고 한다. 그리고 김민준은 그 바닥에서 완전히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는 신부를 잃고 미래를 망쳤으며 오씨 가문이라는 거대한 존재에게 밉보이기까지 했다. 오진혁 회장이 손을 써서 그의 모든 사업 파트너들이 그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그는 하룻밤 사이에 잘나가는 재벌가 예비 사위에서 빚더미에 앉은 떠돌이 개신세가 되었다. 이 소식들은 나중에 오수아가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 그녀는 김민준이 몇 번 찾아와 무릎 꿇고 빌며 통곡했지만 단 한 번도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녀는 나와 하준이에게 고맙다고 했다. 덕분에 쓰레기 같은 인간의 실체를 보고 제때 손절할 수 있었다고. 나는 그녀에게 답했다. 당신 덕분에 우리도 정의를 되찾을 수 있었어요. 우리 사이에는 칼날 같은 긴장도 원망과 질투도 없었다. 오직 비바람을 겪고 난 뒤에 홀가분함과 암묵적인 이해만이 존재했다. 돈을 받자마자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준이를 데리고 이사한 것이었다. 우리는 그 어둡고 눅눅한 빌라를 떠나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에 넓고 밝은 집을 얻었다. 집은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었고 커다란 발코니에는 화초가 가득했다. 하준이는 자신만의 방을 갖게 되었다. 방에는 그토록 꿈에 그리던 책상과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책장이 있었다. 나는 아들에게 새 컴퓨터를 사주고 그가 가장 좋아하는 로봇 코딩 학원에 등록시켜 주었다. 아들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피어나는 것을 보며 내가 한 모든 일이 가치 있었다고 느꼈다. 나는 밤에 하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아들과 함께할 시간이 더 많아졌다. 우리는 함께 마트에 가고 함께 밥을 짓고 함께 발코니에서 석양을 보았다. 주말에는 새로 산 차를 몰고 교회 공원으로 피크닉을 가거나 바다에 가서 파도를 보았다.
우리의 삶은 마침내 정상 궤도에 올랐고 햇살과 희망으로 가득 찼다. 내 마음가짐도 많이 변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을 원망하고 자존감이 낮은 싱글맘이 아니었다. 경제적 독립은 나에게 충분한 자신감과 당당함을 주었다. 나는 내 외모를 가꾸기 시작했고 새 옷을 사고 헬스장에 등록하고 플라워 클래스와 베이킹을 배웠다. 내 삶을 빈틈없이 채웠고 매일이 충실하고 즐거웠다. 오수아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 우리는 자주 함께 쇼핑하고 애프터눈 티를 마시며 각자의 삶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그 실패한 관계에서 벗어나 아버지 회사에서 멋지게 일하며 진정한 커리어 우먼이 되었다. 그녀는 내게 말했다. 그때 그 결혼식에서 하준이가 용감하게 나서주지 않았다면 자신은 지금쯤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 찬 결혼 생활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을 거라고. 우리 모두 그 황당했던 결혼식에 감사했다. 그것은 한편의 희극 같았지만 우리 두 여자를 모두 새롭게 태어나게 했다. 물론 삶이 온통 햇살만 가득한 것은 아니었다. 김씨 가족이 몇 번 나를 찾아왔다. 전 시어머니는 우리 집 앞에서 울고불고 욕을 하며 내가 자기 아들 인생을 망쳤다고, 나는 뱀 같은 여자라고 소리쳤다. 나는 그녀와 싸우지 않고 그저 평온하게 말했다. 한 번만 더 저희를 괴롭히시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내 태도가 강경하고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그녀는 마지못해 떠났다. 김민준도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전화기 속 그의 목소리는 무기력하고 절망적이었다. 그는 내게 참회하며 자기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준이가 다시 자기를 아빠로 인정하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나는 그저 차갑게 대답했다. 당신이 잘못한 건 내가 아니라 하준이야.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도 내가 아니고. 그리고 전화를 끊고 그의 번호를 차단했다. 그 남자에 대해 내 마음속에는 이제 사랑도 미움도 없었다. 그는 나에게 그저 상관없는 타인일 뿐이었다. 나는 하준이가 그를 만나는 것을 막지는 않겠지만 하준이에게는 자신을 버렸던 아버지를 용서할지 말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말해줄 것이다. 이것은 하준이 자신의 인생이므로 내가 대신 결정할 수 없는 일이다. 어느 날 하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갑자기 물었다. 엄마, 아빠는 아주 나쁜 사람이야? 나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다가 그의 질문에 마음이 쿵 내려앉았다. 이 질문을 언젠가는 할 줄 알았다. 나는 불을 끄고 손을 닦고 아들 앞으로 가서 몸을 낮추고 진지하게 그의 눈을 바라봤다. 하준아, 아빠는 몇 가지 잘못된 일을 했어. 우리에게 아주 큰 상처를 줬지. 하지만 그가 아주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는 엄마가 대신 대답해 줄 수 없어. 왜? 사람마다 나쁘다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야. 엄마에게 그는 좋은 남편도 좋은 아버지도 아니었어. 하지만 미래에 네가 더 크면 너만의 판단을 하게 될 거야. 엄마는 네가 그 사람 때문에 이 세상에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세상에는 여전히 좋은 사람이 더 많단다. 하준이는 알듯 말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아들을 품에 안고 등을 가볍게 토닥였다. 나는 그 결혼식이 아들에게 증오의 씨앗이 아니라 용기와 강인함을 배우게 한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 나는 아들이 불의에 맞서 용감하게 저항하고 상처 앞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웠기를 바란다. 이것이야말로 그 희극이 우리 모자에게 준 가장 귀한 재산일 것이다. 시간은 최고의 치료제다. 어느덧 2년이 흘렀다. 하준이는 훌쩍 자라 작은 소년이 되었다. 그는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성격이 밝으며 로봇 대회에서 여러 상을 받았다. 그 결혼식의 그림자는 이미 그에게서 멀어진 듯했다. 그는 더 이상 김민준을 언급하지 않았다. 마치 그 사람이 그의 인생에서 스쳐 지나간 행인에 불과했던 것처럼 나 역시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오수아의 격려와 도움으로 나는 가진 돈으로 나만의 디저트 카페를 열었다. 좋은 재료와 독특한 맛 덕분에 카페의 사업은 점점 번창했고 곧 SNS 핫플레이스가 되었다. 나는 두 가지 일을 해야 겨우 입에 풀칠하던 싱글맘에서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사업적으로 성공한 사장님이 되었다. 내 곁에도 몇몇 남자들이 나타났다.
그중 한 명은 우리 가게에 자주 커피를 사러 오는 변호사였는데 이름은 윤지환이었다. 그는 온화하고 성숙하며 나를 보는 눈빛은 늘 존중과 따뜻함으로 가득했다. 그는 나의 과거를 알았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고 오히려 나의 경험을 더 안타까워했다. 그는 나에게 잘해주었고 하준이에게도 친아들처럼 대했다. 그는 하준이와 함께 레고를 조립하고 과학관에 데려가고 하준이가 하는 온갖 기상천외한 질문에 참을성 있게 대답해 주었다. 하준이는 그를 무척 좋아했고 심지어 내게 몰래 묻기도 했다. 엄마, 윤지환 아저씨가 내 아빠가 되면 어떨 것 같아? 그럴 때마다 나는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대답을 흐렸다. 나는 윤지환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한 번의 실패한 결혼을 겪고 나니 감정에 대해 유난히 신중해졌다. 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웠고 하준이에게 나쁜 영향을 줄까 걱정되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한 사건이 마침내 내 결심을 굳히게 했다. 그날 나는 낯선 번호로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는 간호사였다. 그녀는 김민준이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응급수술 중이니 와달라고 했다. 나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결국 하준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기로 결정했다. 어찌됐든 그는 하준이의 친아버지니까. 병원에서 나는 김민준을 보았다. 그는 병상에 누워 의식이 없었고 머리에는 두꺼운 붕대가 감겨 있었고 몸에는 온갖 튜브가 꽂혀 있었다. 의사는 그가 심하게 다쳤으며 설령 살아난다 해도 식물인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초췌한 모습의 늙은 부인 한 명뿐이었다. 나의 전 시어머니였다. 그녀는 우리를 보고 복잡한 눈빛을 보였다. 예전의 기세등등함은 사라지고 끝없는 비애와 절망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내게 말했다. 결혼식 그 일 이후로 김민주는 완전히 무너져 도박에 빠졌고 빚더미에 앉았다고. 집안은 그의 빚을 갚느라 집을 팔았고 그의 아버지도 그 충격으로 중풍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었다고 했다. 이번 교통사고는 그가 음주운전을 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했다. 전 시어머니의 울음 섞인 하소연을 들으며 내 마음에는 어떤 통쾌함도 없었다. 오직 한숨만이 나왔다.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왜 단추 그렇게 했을까? 하준이는 병상 앞에 서서 한때 자신을 상처 줬던 그 남자를 말없이 바라봤다. 그는 울지도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서 있었다. 나는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병원에서 나온 후 하준이는 계속 침묵했다. 밤이 되어서야 그는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나 이제 알 것 같아. 뭘 알 것 같아? 아빠는 불쌍해. 하지만 불쌍한 사람에게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나는 아빠를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더 이상 아빠와 어떤 관계도 맺고 싶지 않아. 우리는 우리만의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해. 아들의 말을 듣고 나는 멍해졌다. 나는 9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통찰력 있는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그 순간 나의 모든 걱정과 우려가 연기처럼 사라졌다. 나는 알았다. 내 아들은 이미 진정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그는 이미 과거를 흘려보내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법을 배웠다. 나도 용감하게 나의 행복을 껴안아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주말 햇살이 좋았다. 나는 윤지환 씨와 약속을 잡고 하준이를 데리고 교회 공원에 갔다. 호숫가 잔디밭에서 윤지환 씨는 벨벳 상자를 꺼내 한쪽 무릎을 꿇고 내게 말했다. 서연 씨, 당신이 많은 일을 겪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제 남은 인생을 다해 당신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어요. 저에게 당신과 하준이를 돌볼 기회를 주시겠어요? 햇살 아래 그의 손에 들린 반지가 눈부시게 빛났다. 나는 하준이를 돌아봤다. 아들은 나를 향해 힘껏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내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다. 나는 웃으며 윤지환 씨에게 말했다. 네, 좋아요. 두 번째 이야기. 배신과 역습. 여기까지 하세. 부모님이 더는 못 기다리셔. 6번째 시험관 시술이 실패하자 남편은 이혼 합의서를 내밀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쳐다봤다. 뭐라고요? 집안의 결정이야. 나도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최우진 씨, 나 당신 때문에 몸 망가지고 직장도 잃었는데 이제 와서 이혼하자고? 그는 나를 밀쳐내며 말했다. 서명해. 딸은 내가 키울 테니 위자료 2천만 원 주는 거 고려해 볼게. 마지막 말이 내 남은 이성을 산산조각냈다. 대를 잇기 위해 그들은 내게 이빨을 드러냈다. 하지만 훗날 내가 그 이빨을 부러뜨렸을 때 그는 내게 제발 손을 거두어 달라고 애원했다. 나는 그가 내민 합의서를 찢어버렸다. 최우진 씨, 꿈깨. 난 절대 이혼 안 해. 그는 비웃으며 손을 저었다. 상관없어. 그럼 누가 더 오래 버티나 해보자고. 말을 마치고 그는 뒤돌아 훌쩍 떠나버렸다. 떨고 있는 나만 남겨두고 다음 순간 아랫배에서 묵직한 통증이 느껴졌다. 지난 5년간 맞았던 배란 유도 주사가 몸에 남긴 후유증이었다. 오래 서 있지도 오래 앉아 있지도 못했다. 큰딸을 낳을 때 나팔관 유착으로 어쩔 수 없이 절제 수술을 받았다. 둘째를 낳기 위해 나는 5년간 배란 유도 주사를 맞았. 그 고통의 끝에서 얻은 것은 이혼 합의서 한 장이었다. 어느새 날이 밝았다. 아침 햇살이 커튼을 뚫고 딸의 작은 얼굴에 쏟아졌다. 너무나 평온하고 아름다웠다. 마치 세상의 모든 악애가 그 아이와는 상관없는 듯했다. 대를 잇는 것이 왜 꼭 아들이어야만 하는가? 내가 수없이 물었던 이 질문에 나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다. 그날 밤 최우진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기계적으로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다. 이 집이 아무리 산산조각 나도 엄마인 나는 무너질 수 없었다. 딸을 어린이집에 보낸 후 휴대폰을 꺼내 최우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8년의 부부 생활, 3,000일이 넘는 밤낮, 평생을 약속했던 그 사람이 이토록 잔인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았다. 또 신호음이 한번 울리자마자 무정하게 끊겼다. 다음 순간 문자 메시지가 떴다. 서명 말고는 할 말 없음. 마지막 체면은 지켜. 나는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급히 답장했다. 우진 씨, 시간 좀 내줘요. 내가 부모님 설득해 볼게요. 이혼은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서아를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게 할 수는 없어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붉은색 느낌표가 떴다. 그 순간 세상이 완전히 고요해졌다. 거리의 자동차 소리, 바람 소리, 심장 박동 소리가 모두 사라졌다. 8년의 결혼 생활, 3,000일의 밤낮. 남자는 당신에게서 더 이상 가치를 보지 못하면 정말로 이토록 잔인해질 수 있었다. 잠시 정신을 차리고 나는 급히 택시를 잡아 최우진의 부모님 댁으로 달려갔다. 한참 동안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문 앞에서 30분을 꼬박 기다렸다. 다리가 저려오자 그 비참한 환상은 완전히 깨져버렸다. 좋아, 아주 좋아. 이왕 이렇게 된 거 끝까지 가보자. 나는 길가의 벽돌을 들어 스마트 도어록을 향해 세게 내리쳤다. 쿵, 쿵, 충격음이 건물 전체를 울렸다. 이웃들이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다. 이지안, 너 미쳤어? 이거 불법인 거 몰라? 나는 벽돌을 던지고 손에 흙을 털었다. 최우진 씨는요, 나오라고 하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내 아들 여기 없어. 당장 꺼져. 나는 냉소하며 그녀의 품에서 휴대폰을 낚아챘다. 화면은 최우진과의 카카오톡 대화창에 멈춰 있었다. 아직 안 갔어. 계속 문 앞에 앉아 있어. 걱정 마세요, 엄마. 좀 있으면 서아 하원할 시간이니까 안 가고는 못 베길 거예요. 며칠만 더 버티면 법원 소환장 받을 테니까. 소환장? 다음 순간 시어머니가 내게 달려들었다. 이 미친년아. 휴대폰 내놔. 나는 몸을 피하며 휴대폰을 높이 쳐들었다. 저 어제 6번째 시험관 시술 실패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혼 소송을 거셨다고요? 어머님, 이건 너무 치사하지 않으세요? 시어머니는 내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너희 둘 일은 나랑 상관없어. 알아서들 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았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밀어 최우진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다. 벨소리가 울리고
곧 그의 얼굴이 보였다. 또 왜 그래? 최우진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다. 카메라가 흔들리는 사이 그의 벗은 어깨와 흐트러진 베개, 그리고 그의 팔에 안겨있는 긴 머리의 여자가 보였다. 시간이 멈췄다. 최우진은 재빨리 반응했고 영상은 황급히 끊겼다.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탁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게 서둘렀구나. 내가 어떻게 그 집을 나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이틀 동안 일어난 모든 일이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었다. 시험관 실패, 이혼 합의서, 불륜 현장 목격. 이것들은 더 이상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이었다. 산소가 갑자기 희박해졌다. 입을 벌렸지만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방금 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나는 그대로 바닥을 향해 쓰러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소독약 냄새에 정신이 들었다. 눈앞이 흐릿했다. 깨어나셨네요. 귓가에서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힘겹게 고개를 돌리자 간호사가 내게 약을 갈아주고 있었다. 인도에서 쓰러지셨어요. 착한 분이 119에 신고해 주셨고요. 그녀는 내게 청구서 한 장을 건넸다. 이제 깨어나셨으니 빨리 가서 보증금부터 내세요. 가슴이 막히며 끝없는 비애가 눈쾅에서 흘러나왔다. 나는 어지러움을 참고 침대에서 내려와 한 걸음 한 걸음 수납 창구로 향했다. 잠시 후 직원이 카드를 돌려주었다. 잔액이 부족합니다. 다른 카드로 하시겠어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믿을 수 없어. 휴대폰 뱅킹에 로그인했다. 68 430원, 두 자릿수 잔액이 나의 마지막 체면을 박살냈다. 그는 감정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생존 수단까지 모두 회수해갔다. 한때 나는 남자의 쓰레기 짓이 기껏해야 배신과 불륜이라고 생각했다. 이제야 알았다. 당신이 아직 사랑의 상처에 잠겨 있을 때 상대는 이미 당신을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뜨릴지 계산하고 있었다. 예상대로 나는 법원에서 소환장을 받았다. 하지만 소장을 받아든 순간 나는 멍해졌다. 이혼 소송이 아니었다. 민사 대여금 분쟁이었다. 서류 사본에는 5억 원짜리 차용증이 끼워져 있었고 날짜는 5년 전으로 되어 있었다. 진실이 서서히 드러났다. 그때는 딸이 막 돌을 지났을 때였다. 온 가족이 내가 나팔관을 절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최 씨 집안은 3대 독자였고 그에 대해서 끊길 수는 없었다. 그때 시어머니가 시험관 시술을 제안했다.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돈만 있으면 문제없다고. 너에 대한 보상으로 아이에게 좋은 학군으로 아파트 하나 사줄게. 계약금 5억 원은 내가 내주마. 최우진도 계속해서 설득했다. 지아나, 한번 해보자. 내가 항상 곁에 있어 줄게. 결국 나는 그 거짓 약속에 고개를 끄덕였다. 시어머니는 전 재산을 털었고 최우진은 주택담보대출을 갚아야 했다. 그 후 두 모자는 번갈아가며 나를 설득해 내가 가진 예물과 예단을 시험관 시술 비용으로 쓰게 했다. 그들은 한패가 되어 정교하게 가족이라는 거대한 그물을 짰다. 그때의 나는 최우진을 믿었고 이 집을 믿었다. 5년의 고통 끝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 5억 원은 처음부터 나를 위해 맞춤 제작된 함정이었다. 이제 시험관이 실패하자 그들은 증여를 채무로 바꿔버렸다. 일단 법원이 그 위조된 증거를 인정하면 다음은 이혼 소송이었다. 나는 가만히 앉아 당할 수 없었다.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상대는 내 소환장을 보고 진지하게 생각한 후 말했다. 이지한 씨, 상대방은 이체 기록이 있습니다. 차용증이 가짜라고 주장하시지만 증거가 없어요. 최대한 합의를 정취하는 게 좋습니다. 소송에서 지면 빚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소송 경험이 없는 사람은 쉽게 세뇌당할 수 있다. 그의 말은 나의 저항 의지를 꺾었다. 그는 놀라운 효율로 곧 만남을 주선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최우진과 그의 어머니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이혼 합의서가 놓여 있었다. 상대 변호사는 일어나지도 않고 합의서를 내 쪽으로 밀었다. 이지한 씨, 서명하세요. 법정 다툼을 피하고
당신의 마지막 체면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최우진이 거들었다. 빨리 좀 하지. 나 이따가 일 있는데 다들 시간 낭비하게 하지 말고. 시어머니가 은행 거래 내역서를 내밀었다. 공평한 거야. 넌 8년간 전업주부로 있으면서 집에 아무런 가치도 창출하지 못했어. 그리고 이 5년간 모든 대출은 내가 아들 대신 갚아줬고, 이게 증거야. 그때 내 변호사가 조용히 다가왔다. 이지한 씨, 일단 합의 내용을 보세요. 제가 최대한 정취해 보겠습니다. 나는 천천히 합의서를 펼쳤다. 집은 그에게, 아이도 그에게, 위자료 2천만 원.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보지 않을 것. 종이가 손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눈물을 통해 눈앞의 남자를 바라봤다. 우진 씨, 이게 당신 뜻이에요? 그는 짜증스럽게 미간을 찌푸렸다. 온 가족의 뜻이야. 나는 합의서를 그의 얼굴에 던져버렸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당신 명의의 모든 부부 공동 재산을 조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최우진은 비웃으며 계좌 잔액을 열어 보였다. 미안하지만 내 명의로는 아무 재산도 없어. 눈앞의 남자의 얼굴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8년을 함께 산 가족인데, 즉, 나는 8년간 가사도우미로 6번의 시험관 시술, 1번의 제왕절개 수술을 겪고 모든 예물과 예단을 바친 대가로 고작 2천만 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최우진은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렇게밖에 안 돼. 미안하게 됐네. 나는 모든 것을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천천히 일어섰다. 미안하지만 당신들을 실망시켜야겠네요. 나는 쓰레기에게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겁니다. 말을 마치고 나는 단호하게 뒤돌아 걸어 나갔다. 앞길은 험난했지만 나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 변호사의 무능함이 내게 경종을 울렸다. 남에게 의지하느니 나 자신이 칼날이 되는 편이 낫다. 나는 즉시 관련 서적을 빌려 연구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친한 친구가 내게 캡처 사진을 하나 보냈다. 지아나, 우진 씨 옆에 이 여자 누구야? 열어보니 최우진이 새 여자친구를 공식 발표한 것이었다. 하, 숨길 생각도 없구나. 나는 그가 지금 얼마나 더위 양양할지 상상할 수 있었다. 친구의 제보를 바탕으로 나는 가장 빠른 속도로 그 여자가 일하는 곳을 찾아냈다. 만나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최우진 씨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요? 그 여자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순식간에 눈을 동그랗게 떴다. 당신이 최우진 그 사람 전처? 왜 이렇게 시어머니보다 더 늙어 보여요? 그 말은 마치 몽둥이로 머리를 세게 맞은 것 같았다. 그렇다. 5년의 시험관 시술, 수백 대의 호르몬 주사를 맞은 대가는 텅 빈 지갑과 만신창이가 된 자궁뿐만이 아니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말했다. 우리 아직 이혼 안 했어요. 나는 아직 그의 법적 아내예요. 당신이 하는 짓은 남의 가정에 끼어드는 거예요. 그는 마치 웃긴 얘기를 들은 것처럼 말했다. 사흘 뒤면 재판 열리잖아요. 내가 당신이라면 최우진이 던져준 돈이나 받고 꺼지겠어요. 그 사람이 당신을 버렸다는데 왜 죽자고 매달려요? 딸도 있는 사람이 꼴사납지 않아요? 나는 그의 그 비열한 얼굴을 보며 그의 손목을 잡아 비상계단으로 끌고 갔다. 그는 즉시 얼굴색이 변했다. 뭐 하는 거야? 놔. 사람 부를 거야. 다음 순간 나는 상의를 확 걷어 올렸다. 빽빽한 주사 자국을 보여주었다. 똑똑히 봐. 이게 최우진과 결혼한 대가야. 여자는 갑작스러운 장면에 놀라 한 걸음 물러섰다. 내게 딸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여성이 이 불구덩이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당신은 최우진이 어떤 남자인지 전혀 몰라. 5년 전 나에게 시험관 시술을 시키기 위해 그의 어머니가 5억 원을 내서 계약금을 냈어요. 5년 후 6번의 시험관이 실패하자 그들은 증여를 채무로 바꿨고요. 경제적인 제약은 차치하고 대를 이어야 한다는 임무. 당신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가씨, 당신은 아직 젊어요. 이 흙탕물에 발 담그지 마요. 말을 마치고 나는 방화문을 열고 나갔다. 그날 밤 예상대로 최우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받자마자 그의 분노에 손바닥이 떨렸다. 이지한, 네가 감히 유나한테 헛소리를 해? 너 나한테 두고 봐.
이번에 너 파산시키지 않으면 내가 최 씨가 아니야. 좋아요. 나는 그의 포효를 끊었다. 끝까지 가보죠. 그는 계산했다. 현재의 채무 소송에서 내가 그의 불륜 증거를 쥐고 있더라도 그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이것은 마치 한 사람의 절도죄를 추궁할 때 그가 동시에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죄를 가중시킬 수 없는 것과 같다. 두 사건은 법적으로 완전히 독립적이다. 마찬가지로 이 소송에서 내가 가정을 위해 바친 8년의 청춘은 고려되지 않고 6번의 시험관 시술의 고통은 동정받지 않으며 내가 내놓은 예물과 예단은 심리되지 않는다. 판사는 오직 증거의 연결고리만을 본다. 일단 그 차용증을 인정하면 나는 만겁불복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재판 전날 나는 딸을 부모님 댁에 맡기고 홀로 칼을 들고 전쟁터로 들어갔다. 법정에서 최우진의 옆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옆에는 이전에 그 오만한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좋아, 지금 상황은 나에게 매우 유리하다. 그때 최우진이 조용히 다가왔다. 넌 기회가 없어. 소송에서 지면 2천만 원 약속도 전부 걷어들일 거야. 앞으로 넌 파렴치한 빚쟁이가 되는 거고. 나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포기? 서두르지 마. 최우진 씨.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는데 내가 어떻게 벌써 퇴장하겠어? 오늘 내가 반드시 보여줄게. 아내를 계산한 자는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걸. 원고 측 변호사는 내가 혼자 온 것을 보고 승리를 확신했다. 재판장님, 차용증과 이체 기록이 모두 있습니다. 피고 최우진도 법정에서 인정했으니 대여 관계는 명백합니다. 따라서 이 채무는 부부 공동 채무이며 상환해야 합니다. 판사가 나를 보았다. 피고,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나는 등 뒤에서 캐리어를 끌어내 수천 페이지의 증거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다. 장내가 술렁였다. 판사는 안경을 고쳐 썼다. 이게 전부 증거입니까? 나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재판장님. 이것은 제 명의의 모든 은행 카드 거래 내역입니다. 5억 원이 제 계좌로 들어온 적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나는 두 번째 뭉치를 들었다. 이것은 저와 시어머니의 5년간의 전체 카카오톡 대화 기록입니다. 단 한마디도 대여나 상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마지막 뭉치를 들었다. 이것은 저와 피고인 최우진의 8년간의 전체 대화 기록입니다. 그 역시 이것이 대여라고 말한 적이 없으며 이 돈을 갚아야 한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게 남은 돈으로 계속 시험관 시술을 하라고 했습니다. 제 유일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제가 시험관에 실패하고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게 되자 이 증여가 갑자기 채무로 변했습니까? 상대 변호사가 입을 열려 하자 나는 즉시 손을 들어 막았다. 반대합니다. 원고 측 변호사는 피고를 대변할 권리가 없습니다. 저는 제 남편이 입증 책임을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법정은 무관한 인원의 방해를 제지해 주십시오. 판사는 즉시 법봉을 내리쳤다. 원고 측 변호사, 조용히 해주십시오. 그렇다. 정상적인 재판에서 원고의 창끝은 당연히 피고를 향하고 그 변호사 역시 당연히 원고 곁에 서서 나의 모든 주장을 공격할 준비를 한다. 그리고 최우진, 그의 오늘 임무는 간단했다.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것을 인정하고 나의 있지도 않은 채무를 확정짓는 것. 그래서 그는 변호사조차 선임하지 않았다. 그들은 완벽한 함정을 짰지만 단 한 가지를 놓쳤다. 나는 정석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최우진이 이 돈이 우리 가정을 위해 빌린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모든 증거는 당연히 두 피고가 각각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와 최우진은 공동 피고인이며 나는 그의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 조사 명령을 신청할 필요조차 없다. 이 소송에서 나는 시어머니에게 감사해야 한다. 직접 나에게 전쟁터를 제공해줬으니까. 나의 오늘 목적은 간단했다. 이 변호사를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 이어서 나는 최종 필살기를 썼다. 재판장님, 피고 최우진이 그의 명의의 모든 은행 카드 및 온라인 결제 플랫폼 거래 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동시에 법원이
즉시 그의 휴대폰을 압수하여 그와 그의 어머니의 전체 대화 기록을 추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상대 변호사가 즉시 일어나 항의했다. 이것은 악의적인 소송 지연입니다. 현재 증거만으로도 판결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는 원고 대리인. 판사는 가차없이 말을 끊었다. 법정 질서를 지켜주십시오. 이지한 씨가 공동 피고로서 다른 피고인 최우진에게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그녀의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귀하와는 무관합니다. 앉으십시오. 이어서 판사는 나를 보았다. 휴대폰 압수 신청에 관해서는 상황이 긴급하지 않으므로 본 법정은 기각합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신청이 기각되었다. 최우진은 분명히 틈을 타서 무슨 짓을 할 것이다. 다음 순간 판사가 최우진을 향했다. 피고 최우진, 당신은 법정에서 채무를 자인했으므로 피할 수 없는 입증 책임을 집니다. 본 법정은 당신에게 15일 이내에 당신의 어머니와 대여 자금 교부에 대해 상의한 전체 대화 기록을 제출할 것을 명령합니다. 당신은 증거가 완전하고 원본이며 어떠한 삭제도 없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증거를 은닉, 위조, 파괴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 법에 따라 벌금, 구류, 심지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알아들었습니까? 최우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무의식적으로 원고 측 변호사를 쳐다봤다. 변호사는 재빨리 시선을 피했다. 어떻게 이렇게 부주의할 수가. 나는 급히 손을 들었다. 재판장님, 방금 피고 최우진의 첫 반응은 원고 측 변호사를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저 같은 시골 안악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고와 피고가 같은 변호사를 쓸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저도 낄 수 있나요? 한 명 더 껴도 괜찮을 텐데요. 상대 변호사가 재빨리 일어섰다. 재판장님, 상대방은 순전히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아무 근거 없는 추측으로 법정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최우진, 헛소리. 너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구나. 시어머니도 급해졌다. 제가 방금 본 건 나야. 어느 법에 아들이 엄마 한 번 보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어깨를 으쓱했다. 농담인데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판사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다. 됐습니다. 법정은 시장이 아닙니다. 본 법정은 방금 상황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피고 최우진, 당신은 다음 재판 때까지 증거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휴정. 말이 끝나자 최우진은 나를 험악하게 노려봤다. 서두르지 마. 이제 첫 단계일 뿐이야. 당신이 빈손으로 와서 이 빚을 인정하려 하다니. 너무 순진하잖아. 시험관 시술 5년 동안 당신들 모자가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계획하고 계산했는지 대화 기록에 답이 있겠지. 설령 최종적으로 증여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이 빚을 내가 똑같이 나누는 일은 없을 거야. 법정을 나오자 최우진이 계단 아래에서 나를 막았다. 이지한, 너 정말 역겹다. 비단 갚고 나까지 물고 늘어져? 너 같은 여자는 정말 파렴치해.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봤다. 최우진 씨, 지금 당신이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 참 안쓰럽네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제 막 시작이니까. 당신들의 그 더러운 짓 내가 하나하나 다 파헤쳐 줄게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바람처럼 달려와 내 앞에 섰다. 이 간이 썩어 문드러진 년아. 우리 최 씨 집안이 너를 며느리로 들인 게 8대에 걸친 불운이야. 알도 못 낳는 암탉에 남편 잡아먹을 상년, 감히 내 아들을 해쳐? 넌 곱게 죽지 못할 거야. 나는 그녀의 일그러진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그녀가 숨이 넘어갈 듯 할 때쯤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다. 욕 잘하시네요. 나는 녹음 중지 버튼을 눌렀다. 방금 하신 말씀 제가 잘 보관했다가 다음 재판 때 법정에서 틀어서 어머님의 이면을 모두에게 보여드리죠. 말을 마치고 나는 당당하게 뒤돌아 걸어 나갔다. 경제적 무능은 양육권 다툼에서 치명적인 약점이다. 그래서 나는 빨리 직장을 찾아 그와 맞서야 했다. 하지만 채용 사이트를 열자 현실은 내게 큰 충격을 주었다. 사회는 이미 나를 도태시켰다. 나이 부적합, 경력 불일치, 심지어 8년의 공백기는 내 이력서에서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되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물건처럼 한 푼의 가치도 없다고 느꼈다. 내 찬란한 젊음이 한 짐승 같은 가족에게 짓밟혔다. 그들은 내 피와 살을 빨아먹고 나를 거액의 빚더미에 앉히려는 함정까지 팠다. 나는 억울했다. 그래서 나는 다음 계획을 시작했다. 30분 후 나는 한 건물 앞에 서 있었다. 시아버지는 이 집에서 항상 무시당하는 역할이었다. 그는 지위가 있었고 여자들 사이의 다툼에는 절대 끼어들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결혼 후 모든 신경을 며느리를 계산하는 데 썼으니 자연히 그가 모든 이익을 얻었다. 곧 나는 이 남자를 만났다. 그가 안내 데스크로 왔을 때 나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네가 여긴 무슨 일이야? 나는 빠르게 다가갔다. 아버님, 제가 온 건 딴추 어머님이 우진 씨에게 주신 그 5억 원. 분명히 저희 작은 가정을 위한 증여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저희 부부가 진 빚이 된 건지 여쭤보러 왔어요. 주변에서 이상한 눈빛이 쏠리기 시작했다. 시아버지는 즉시 나를 사무실로 끌고 갔다. 경고하는데 여기서 헛소리하지 마. 5억 원은 작은 돈이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그걸 그냥 증여하겠어? 나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제가 시험관에 실패해서 아들을 낳아드리지 못해서 약속했던 증여를 대여로 바꾸신 거군요. 아버님, 저희는 8년을 함께 산 가족이잖아요. 남자는 짜증스럽게 손을 저었다. 나한테 감정적으로 호소하지 마. 너 같은 여자는 많이 봤어. 모든 건 증거로 말해. 나는 그의 피도 눈물도 없는 얼굴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다. 지금 흘리는 눈물은 단추 머리에 물이 찼던 대가다. 한 방울도 억울하지 않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알겠습니다. 하신 말씀 하나하나 다 기억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고해드리죠. 판사님은 아드님에게 명의의 모든 은행 카드 거래 내역과 어머님과의 전체 대화 기록을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재판 때 저는 절대 봐주지 않을 겁니다. 말을 마치고 나는 그에게 어떤 반응도 할 시간을 주지 않고 뒤돌아 나왔다. 현재까지 나는 조금의 승산도 없었다. 대화 기록은 위조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뒤집으려면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매우 어렵다. 다음 날 나는 낯선 번호로 전화를 받았다. 이지한 씨, 안녕하세요. 저는 이 변호사라고 합니다. 법률구조공단 소속입니다. 제가 당신의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 증거 체인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피고 중 한 명을 성공적으로 유도하여 법정에서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내신 것을 보고 당신의 사건에 아직 가능성이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당신의 사건을 정식으로 대리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따뜻한 기운이 솟아올랐다. 하늘은 쉽게 손을 내밀지 않지만 당신이 충분한 끈기를 보여주면 규칙과 대화할 자격을 자동으로 얻게 된다. 우리는 만나서 그날의 재판 과정을 복기했다. 그리고 내가 가장 궁금해했던 질문을 했다. 만약 그들이 증거 제출을 어려워하면 소송을 취해야 할까요? 이 변호사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겁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하지만 저는 이 기회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 변호사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럼 전쟁터를 넓히면 됩니다. 피고인을 추가하는 거죠. 피고인 추가? 머리가 띵했다. 이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 사건에는 당신이 놓친 핵심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최우진의 아버지입니다. 시어머니 말대로 이 5억 원이 가족의 저축이라면 법적으로는 그와 시아버지의 부부 공동 재산에 해당합니다. 시어머니는 단독으로 처분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는 말을 잠시 멈추고 계속해서 계획을 설명했다. 일단 시아버지가 추가되면 그도 모든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입증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그가 최우진, 시어머니와 이 돈에 대해 나눈 모든 소통 기록, 두 사람 사이의 기록은 조작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세 사람은 훨씬 어렵습니다. 일단 시간대가 맞지 않으면 이것은 형사 범죄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최우진과 시어머니는 모를지 몰라도 시아버지는 분명히 알 겁니다. 만에 하나 법정이 증여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은 또 다른 중요한 입증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들은
이 돈이 아직 상환되지 않았음을 법정에 증명해야 합니다. 이 변호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당신들 부부의 공동재산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분명히 부모님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아버지에게 전체 거래 내역을 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 순간 뇌가 새로운 시각으로 인해 격렬하게 진동했다. 그렇다. 내가 왜 스스로를 방어해야만 하는가? 나는 거의 잊고 있었다. 이 돈을 받은 사람은 내가 아니었다. 신문 받아야 할 사람은 최우진이다. 예상대로 3일 후 나는 법원에서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이 소송을 취하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쥔 채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드디어 왔구나. 죄송하지만 저는 상대방의 소송 취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장 빠른 속도로 이 변호사를 찾아가 후속 조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3시간 후 소송 취하 부동의 의견서는 이미 판사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이 변호사는 나를 보며 눈썹을 찡긋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입니다. 나는 미소로 답했다.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배란 유도 주사를 끊은 후 내 정신은 날마다 좋아졌다. 이어서 우리는 피고인 추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상대방에게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은행 카드 거래 내역, 시어머니와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 최우진과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 그리고 나와의 대화 기록까지. 나는 이 완벽한 계획을 보며 흥분으로 손바닥이 약간 땀에 젖었다. 이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총공격의 나팔을 불었다. 일주일 후 최우진이 쳐들어왔다. 이지안, 너 미쳤어? 우리 엄마가 이미 소송 취하 신청했는데 왜 미친 개처럼 물고 늘어져? 감히 우리 아빠까지 끌어들여? 너 도대체 무슨 깡이야? 나는 재빨리 그의 말을 끊었다. 잠깐만요. 녹화 좀 켤게요. 자, 이제 당신의 연기를 시작하세요. 최우진의 호흡은 억누를 수 없는 떨림을 담고 있었다. 내가 말했지, 우리는 바빠. 너 같은 미친 개랑 시간 낭비할 틈 없어. 나는 매우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당신이 정식으로 인정한다는 거군요. 그 5억 원의 채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들 모자가 꾸며낸 사기극이라는 것을요. 맞죠? 그는 어금니를 깨물며 비웃었다. 그래, 대단하네. 내가 널 얕봤어. 나는 턱을 살짝 들었다. 피차 일반이죠. 제가 당신을 너무 높게 봤네요. 그의 분노에 찬 얼굴을 보며 나는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다. 그가 찾아오지 않았다면 나는 70%의 확신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가 이렇게 찾아오니 거의 100% 확신할 수 있었다. 그와 그의 어머니의 대화 기록에는 절대로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내가 5년간 번번이 실패했던 시험관 시술 계획. 그들이 배후에서 어떻게 나를 계산하고 나를 이용해 먹고 쓸어버릴 계획을 세웠는지 모든 디테일이 그들 세 사람의 대화 기록에 완전하게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이 기록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그가 감히 그중 하나라도 삭제하면 그것은 위증이 된다. 이어서 최우진은 태도를 부드럽게 바꾸고 천천히 다가왔다. 여보, 나 딸 못 본 지 오래됐어. 딸 좀 데려와. 이전 일은 잊자. 나는 혐오스럽게 한 걸음 물러섰다. 소송 끝나면 데려올 거예요. 다음 순간 최우진이 내 손을 잡으려 했다. 내가 엄마랑 상의했는데 우리 계속 시험관 시술할 수 있어. 다른 사람들 보니까 8번, 10번도 하더라. 분명히 될 거야. 요 며칠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난 너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 딸에게 완전한 가정을 주고 싶고. 어때? 손가락이 머리보다 먼저 움직였다. 가능해요. 정말? 잘됐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은. 나는 그의 환상을 끊었다. 제 말은 당신 어머니가 낳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최 씨 집안 대를 잇는 게 가장 중요하시다면서요? 직접 낳으시면 되죠. 혈통도 순수하고 낳으시면 제가 착한 마음으로 키워줄 수도 있고요. 어차피 최 씨 집안 핏줄인데 당신 동생이 되든 아들이 되든 아무 차이 없잖아요. 그는 완전히 멍해졌다. 이지안, 내가 지금 좋게 말하고 있는데 너 지금 무슨 막말이야.
우리 엄마가 낳으라니. 너한테 부탁할 필요도 없어. 네가 나한테 시집 온 게 대를 잇기 위해서 아니었어? 네가 무슨 사모님인 줄 알아? 최우진 씨. 나는 재빨리 그의 말을 끊었다.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 아직도 꿈속에서 사세요. 모르겠어요? 당신을 떠나고 나서 주사도 끊고 약도 끊고 귓가에 잔소리도 없으니 이 시간이 내가 결혼하고 나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사람답게 사는 시간이라는 걸. 말을 마치고 나는 문을 확 열었다. 이제 당신 엄마 품으로 돌아가서 계속 젖이나 빨아요. 그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다가 보라색으로 변했다. 결국 이웃들의 시선 속에서 소파 위에 재킷을 집어들고 문을 박차고 나갔다. 재판 날짜가 다가오자 시어머니가 마침내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지안아, 이건 정말 작은 마찰인데 네가 어떻게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었니? 내가 소송 건 건 정말 너를 혼내주려고 한 것뿐이야. 네가 내 아들 5년 청춘을 망쳤잖아. 우리 최 씨 집안은 대를 이어야 하는데 내가 못 낳으니 우리를 대가 끊기게 할 수는 없잖아. 나는 그녀가 모든 책임을 그렇게 유창하게나 한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을 들으며 정말 그녀의 얼굴을 찢어버리고 싶었. 어머님, 사람이 하는 일은 하늘이 보고 있어요. 지난 몇 년간 어머님과 아드님께서 온갖 계략을 꾸미셨지만 결국 가장 원하시던 손자는 얻지 못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하늘이 어머님께 내리는 벌이라고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상대방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소리를 질렀다. 너 너무 오만하게 굴지 마. 알려드리죠. 합의하고 싶으시면 시아버님께서 성의를 가지고 오셔서 이야기하세요. 기억하세요. 저는 성의를 원합니다. 말을 마치고 나는 바로 전화를 끊었다. 5년간 쌓였던 탁한 기운이 천천히 빠져나갔다. 다음 날 최 씨 집안에서 변호사를 보냈다. 그의 목적은 명확했다. 합의. 나 역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누구보다 내 약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 높은 주택담보대출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일단 채무 불이행자가 되면 양육권 다툼은커녕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었다. 그리고 최우진, 그는 법적으로 공동 상환자이지만 그의 뒤에는 언제든 5억 원의 현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머니가 있었다. 그것은 자본의 힘이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이었다. 나에게는 없었다. 이 변호사가 나를 쳐다봤다. 이 방안 하나뿐입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마지노선은 이 채무를 면제받고 상대방이 모든 소송 비용을 부담하며 집을 딸 명의로 이전하고 양육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변호사는 난감한 듯 이마를 짚었다. 혹시 비하는 없습니까?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 변호사는 이전의 오만한 태도를 거두었다. 이지한 씨, 이렇게 대치하는 것은 당신에게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최 씨 집안은 예정을 생각해서 당신이 합의에 동의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가 준비한 합의서를 밀었다. 합의에 동의합니다. 합의서를 펼친 상대방은 멍해졌다. 그는 분명히 여기까지는 계산하지 못했다. 이지안 씨, 그 집은 아직 20억 원 넘는 대출이 남아 있습니다. 은행은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절대로 미성년자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이 변호사는 그의 당황한 눈빛을 보며 살짝 미소 지었다. 왕 변호사님, 대출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당신 의뢰인이 고려해야 할 문제이지 저희가 아닙니다. 이어서 이 변호사는 천천히 일어나 손님을 배웅했다. 제 말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최 씨 가족에게 전해주십시오. 집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제 의뢰인의 딸에게 주시든가 아니면 우리 끝까지 가보죠. 말을 마치고 문을 열었다. 그날 상대방에게서 연락이 왔다. 최우진과 그의 어머니는 나의 합의안을 거절했다. 부동산을 전부 딸 한 사람에게 주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고 재협상을 요구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치에 맞지 않는다. 소송을 건 것도 소송을 취하한 것도 합의를 제안한 것도 합의를 거절한 것도 그다. 자본은 사람과 논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저 선언할 뿐이다. 최종 해석권은 모두 그에게 있다. 나는 유일한 전우를 돌아봤다. 싸울까요? 그가 눈썹을 찡긋했다.
싸워야죠. 다시 재판이 열렸다. 시아버지는 관할권 이의를 제기하여 성공적으로 자신을 빼냈다. 이것이 시어머니와 최우진이 공공연히 합의를 거절할 수 있었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분명히 그들은 만반의 준비를 했다. 시어머니는 원고로서 시아버지에 대한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자본은 다시 한번 우위를 점했다. 소송 과정에서 그들은 완전히 손을 놔버렸다. 증거 한 장 제출하지 않았다. 판사는 그들의 불성실함을 간파했고 신문 과정은 매우 신속했다. 최종 판결은 5억 원을 증여로 인정하고 대여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사건 수리비는 원고인 시어머니가 전액 부담했다. 최 씨 집안에게 이 정도 대가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선고부터 퇴장까지 전 과정은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최우진은 나와 스쳐 지나가며 목소리를 낮춰 한마디 남겼다. 내가 반드시 너를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끝까지 가보죠. 말을 마치고 뒤돌아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다. 예상대로 나는 은행에서 대출금 연체 안내 문자를 받았다. 이어서 최우진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나 대출금 갚을 능력 없어. 집 팔아서 반반 나누자. 이게 유일한 길이야. 그는 전술을 바꿨다. 대출 중단으로 나를 굴복시키고 다시 자본의 전쟁터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다. 8년간의 전업주부 생활. 그는 내가 이미 저항할 능력을 잃었다고 도박을 걸었다. 유감스럽게도 나는 이미 그의 수를 읽고 있었다. 이 집은 살 때 6억의 계약금 3억 5천, 30년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은행에 아직 2억 5천만 원이 남아 있었다. 이까짓 돈으로 나를 죽이려 하다니 최우진 씨, 당신이 버린 여자를 너무 얕봤네요. 소환장이 오기 전에 나는 제한된 시간 안에 신속하게 공동 채무를 만들어야 했다. 빚쟁이가 되고 싶다고? 그럼 도와줘야지. 집을 통째로 임대하면 한 달에 최대 6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지만 1,500만 원의 월 상환금과는 차이가 컸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신한은행 앱을 열어 신속하게 4천만 원의 신용대출을 신청했다. 긴급 연락처는 당연히 최우진이었다. 돈을 받자마자 나는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고 영수증을 보관했다. 우리 집은 최고층 복층 구조였다. 당시 최우진은 그 웅장함에 반했고 나는 50평방미터의 단지 전체 경치를 내려다볼 수 있는 개인 테라스에 반했다. 나는 인부를 불러 집을 6개의 방으로 나누었다. 모든 것을 게스트하우스 스타일로 꾸몄다. 인테리어 비용은 지인 카드로 결제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아 대부분을 회수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정성스럽게 사진을 찍어 각종 직거래 플랫폼에 올렸다. 희귀한 최고층 복층 단독방, 파노라마 테라스 포함, 여성 전용 월세 140만 원. 임대료는 일반 단독방보다 조금 높았다. 나는 침대를 파는 것이 아니었다. 테라스에는 그네 의자, 책더미, 바비큐 그릴, 영화 스크린이 있었다. 텐트, 별이 빛나는 하늘. 그리고 단지 전체에 야경이 있었다. 이곳은 술과 담배를 팔지 않고 불쾌한 냄새를 풍기는 사람을 받지 않았다. 오직 타협하지 않고 주체적인 삶을 사는 여성들만을 위한 공간이었다. 나중에 6개의 방은 일주일 만에 모두 임대되었다. 임대료가 들어오자 나는 즉시 두 번째 집을 임대해 다시 6개의 단독방으로 개조했다. 추천 시에 30만 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통해 새로운 집은 보름 만에 빠르게 만실이 되었다. 현금은 다시 회수되었다. 이로써 그 4천만 원의 인테리어 비용은 성공적으로 부부 공동채무로 전환되었고 절반 이상이 내 손에 돌아왔다. 지금부터 나는 최우진을 먼저 지옥으로 끌어들일 것이다. 모든 현금은 따로 보관했다. 4천만 원의 신용대출은 곧 연체될 것이다. 이제 나와 최우진은 매일 수많은 추심 전화를 받게 될 것이다. 그가 분노에 차서 내게 전화했을 때 나는 이미 그를 차단한 후였다. 최우진은 대출 상환을 중단하여 나를 항복시키려 했다. 그는 내가 무릎 꿇고 나와 딸의 유일한 집을 팔지 말아달라고 애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틀렸다. 나는 애원하기는커녕 우리의 채무의 불을 더 지폈다. 그 4천만 원의 신용대출이 내가 전쟁터에 투입한 화약이었다.
그가 대출을 중단하면 은행은 긴 추심, 소송, 경매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반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다. 나는 기다릴 수 없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신용대출을 연체시켰다. 은행은 3개월 안에 우리를 소송할 것이다. 다음 날 그는 미친 듯이 집으로 달려왔지만 문 잠금 장치가 이미 바뀐 것을 발견했다. 그가 사람을 불러 문을 따려 할 때 세입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곧 그는 경찰서에 가서 밤새 차가운 차를 마셔야 했다. 경찰이 전화했지만 나 역시 받지 않았다. 그의 모든 반응은 내 각본 안에 있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한 가지 이혼 소송뿐이었다. 나는 이미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다. 곧 두 번째 소장이 내게 송달되었다. 그의 소송 청구는 장황했다. 이혼 판결, 딸의 양육권은 그에게, 집은 반반, 4천만 원 신용대출은 나의 개인 채무라는 것이었다. 이어서 조정위원이 등장했고 나는 다시 최우진을 만났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다. 아마도 추심 전화가 그를 몹시 괴롭혔을 것이다. 이지한, 경고하는데 내 개인 대출 빨리 갚아. 나까지 끌어들이지 말고. 나는 귀를 후볐다. 급할 거 없어. 좀 더 기다려봐. 빚쟁이 되고 싶다면서? 내가 소원 들어줄게. 최우진은 눈을 가늘게 떴다. 내가 말했지. 이게 공동채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면 그때는 빚쟁이가 너 혼자 될 거야. 나는 입을 삐죽거렸다. 그럼 한번 해보든가. 당신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이 공동채무에서 당신을 빼낼 수 있는지 한번 봐. 조정은 실패했다. 우리 둘 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고작 4천만 원 때문에 나와 최우진은 정말로 함께 피고석에 섰다. 법정에서 나는 직접 죄를 인정하고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이 돈의 용도는 주택담보대출 상환과 집 인테리어 비용으로 완전히 부부 공동채무에 해당하며 우리 두 사람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나는 모든 은행 거래 내역, 상환 기록, 인테리어 증빙 자료를 법정에 제출했다. 이때 은행 변호사는 신속하게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나와 목표가 전례 없이 일치했다. 즉시 조사 명령을 신청했고 판사는 법정에서 허가했다. 나는 자살 공격을 감수하고 최우진을 성공적으로 물고 늘어졌다. 나 혼자서는 그의 어두운 곳에 숨겨진 은행 계좌에 절대 접근할 수 없었다. 하지만 국가 금융 시스템은 가능했다. 곧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그의 명의로 숨겨진 모든 자산이 이 순간 드러났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이체 기록을 보며 눈물이 억제할 수 없이 흘러나왔다. 어쩐지 첫 번째 소송 때 판사가 그에게 증거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 그가 차라리 손을 놓았던 이유를 알겠다. 그가 내게 알려준 월급은 실제 숫자의 일부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수입은 계속해서 다른 낯선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다. 나는 거의 확신할 수 있었다. 이 계좌는 그의 어머니의 것이라고. 이 개미처럼 재산을 옮기는 행위는 나의 8년 결혼 생활 내내 계속되었다. 즉, 이 결혼의 시작부터가 사기극이었다. 이로써 공수가 완전히 바뀌었다. 재판이 끝나자마자 나는 즉시 모든 거래 내역을 복사해 다음 이혼 소송의 결정적인 증거로 삼았다. 최우진은 즉시 개인적인 합의를 요구했지만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현재 내 손에는 그의 불륜에 대한 확실한 증거도 있었다. 그 여자, 내 주사 자국으로 가득한 배를 직접 본 후 태도가 완전히 흔들렸다. 같은 여성으로서 나는 우리의 본능이 통한다고 믿었다. 이익을 싣고 해를 피하며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 앞이 절벽인 것을 보고도 굳이 뛰어내릴 사람은 없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나를 찾아와 그들의 교제 기록을 전부 제공했다. 동정이었을까? 구원이었을까? 우리가 더 이상 경쟁 상대가 아니라 같은 전선에 선 운명 공동체가 되었을 때 협력은 필연이 되었다. 이제 최우진은 혼인 중 재산 은닉, 불륜, 그리고 어머니의 증여를 채무로 왜곡한 3가지 죄를 동시에 저질렀다. 그는 미친 듯이 내게 전화를 걸었다. 이지안, 제발 봐줘. 돈은 내가 갚아줄게. 나는 안타깝게 한숨을 쉬었다. 최우진 씨, 나 지쳤어요. 이번 생에는
당신 얼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곧 나는 상자 가득한 자료를 이 변호사 앞에 밀었다. 그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드디어 최종 결전이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솔직하게 말했다. 신용 불량자가 돼서 변호사비는 일단 외상으로 해야겠어요. 그는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웃었다. 잘 됐네요. 당신 전 남편 돈으로 이 비용을 결제하죠. 이후의 싸움은 아무런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이 변호사의 첫 단계는 최우진의 거래 내역에서 빈번하게 거래된 몇몇 고정 계좌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예상대로 대부분이 시어머니 명의였다. 그는 신속하게 조사 명령을 신청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방어 기제는 더 빨랐다. 조사 범위가 너무 넓고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법원에 신청 기각을 요청했다. 이 변호사가 나를 보았다. 그녀의 계좌에는 은닉한 집값뿐만 아니라 더 부정한 것이 있을 겁니다. 나는 즉시 그의 의도를 알아차렸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그저 순수하게 애국심이 투철할 뿐이다. 그는 즉시 신청을 변경했다. 조사 범위를 최우진 및 그의 거액 이체 날짜에 일주일 이내로 좁히고 관련 거래 내역 부분은 비공개 심리를 보장했다. 이로써 시어머니는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었다. 은행 거래 내역이 해독되자 진짜 폭풍이 시작되었다. 최우진의 매번 거액 이체가 입금된 후 일주일 이내에 시어머니의 계좌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거액의 자금 유출이 있었다. 남은 것은 최 씨 집안과 아무런 사업 관계가 없는 해외 무역 유령 회사뿐이었다. 이것은 이혼 분쟁의 범위를 훨씬 넘어섰다. 몇 달 후 경찰 수사가 종결되었다. 3억 5천만 원은 최우진이 불법적으로 은닉한 부부 공동재산으로 명확하게 인정되었다. 이 돈은 전액 내 은행 계좌로 반환되었다. 동시에 최우진은 악의적인 재산 은닉 및 채무 위조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었다. 우리 명의의 집과 차량은 모두 내 소유가 되었다. 최우진은 내게 거액의 이혼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했다. 시어머니가 은닉한 자산은 그녀의 가정 수입과 전혀 맞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시아버지까지 조사를 받게 되었다. 건물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다. 시아버지는 뇌물수수, 거액 재산 형성 등 혐의로 정식 입건되었다. 그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 소위 자본이라는 것은 진짜 폭풍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이어서 조사 결과 시아버지는 오랫동안 여러 명의 내연녀와 비밀리에 교제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시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무너졌다. 즉시 시아버지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시어머니는 평생 남을 짓밟고 모든 것을 계산하며 살았다. 마침내 가장 비참한 순간에 깨달았다. 자신이 온 힘을 다해 지키려 했던 가문의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나중에 이 한때 기세등등했던 노부인은 최우진과 함께 살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예전에 마작방으로 쓰던 방보다도 못한 좁은 원룸에서 그녀는 종일 불평을 늘어놓았지만 더 이상 아들의 인생에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없었다. 대를 잇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우스꽝스러운 거짓말이었다.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다. 나는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가득 찬 이 도시를 떠나지 않았다. 대신 나만의 작은 회사를 정식으로 등록했다. 이름은 지안의 집이라고 지었다. 그렇다. 나는 셰어하우스 사업을 시작했다. 그 4천만 원의 채무는 내 신용 기록에 5점을 남겼지만 이 사업은 당신의 과거 신용 점수를 보지 않는다. 오직 당신의 현재의 안목과 관리 능력만을 시험한다. 나는 되찾은 돈으로 모든 은행 대출을 상환했다. 남은 돈은 창업 자금으로 삼았다. 위치는 좋지만 인테리어가 낡은 집들을 정성껏 골라 밝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개조했다. 도시로 나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젊은 여성들에게 전문적으로 임대했다. 나의 과거는 안전하고 품위 있는 보금자리가 한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게 했다. 비록 더 이상 은행에서 한 푼도 대출받을 수 없었지만 내가 자금을 운용하는 속도는 많은 동종 업계 사람들이 놀랄 정도였다. 딸은 내 곁에서 하루가 다르게 밝고 자신감 있게 자랐다. 주말에는 나와 함께 집을 보러 다니며 작은 집주인처럼 방의 커튼이 예쁜지 꼼꼼하게 확인했다. 엄마,
딸이 내 품에 기댔다. 우리 반 친구들이 우리 집은 월세라고 하던데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맞아. 엄마는 빈집을 집이 필요한 언니들한테 빌려주는 거야. 하지만 기억해야 해. 빌린 집에서 사는 날들을 시처럼 만드는 게 진짜 능력이야. 바람이 불자 해바라기가 흔들렸다. 나는 한때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마침내 나는 딸의 뿌리를 가장 단단한 땅에 내리게 했다.